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손은규님의 청년의사 장기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문사 마크가 크게 그려진 일본식 잠바를 입은 사내가 새벽 어둠을 헤치고 골목을 달려가고 있었다. 사내의 허리춤에 달린 요령들이 내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장기려는 여느 때처럼 첫 전차가 나오는 소리와 신문 배달 요령 소리에 잠을 깼다. 아내는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벽에 걸린 십자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일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했다. 조수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부쩍 몸이 약해졌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출근 시간에 늦은 적은 없다. 스승인 백인제도 아침 해진을 거르지 않았는데 제자인 자신이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었다. 시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활기가 넘쳤다. 등교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자란 잠 때문에 피로가 묻어나긴 했지만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고 있었다. 그에게 오늘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은 하루가 아니었다. 이제 그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되었으니 말이다. 진짜 의사가 되어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다. 대담하게 잘해냈구나. 내가 했어도 그처럼 잘했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을 거야. 스승은 연구실을 찾아온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스승은 그런 제자를 대견한 듯 바라보았다. 스승은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런 스승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날아갈 듯 기뻤다.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일본인과 조선인을 통틀어 조선 최고의 외과 의사 박인재가 아니던가. 한편 백인재에게 이 젊은 제자는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시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요즘 젊은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 이를테면 활동 사진이라든가 유행가라든가 혹은 소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친구다. 운동마저 좋아하지 않았다면 퍽 무료하고 딱한 인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인재는 그런 제자의 불가사의함이 오히려 좋았다. 그가 기억하기에 장기려는 명석한 두뇌를 지닌 제자는 아니었다. 우선 입학 성적부터가 평범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성적이 올랐다. 천재성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청년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제자는 하루하루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실제로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성실과 인내 그리고 끈기다. 백인재가 이 순박한 제자를 누구보다 아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은 잊지 말게나. 스승의 칭찬은 너무나 짧았다. 그는 불현듯 두려움을 느꼈다. 어제 수술을 하면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는 어서 자신이 수술한 환자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왜 우리와 같은 의사들의 사회를 규도계라고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규도가 무엇인지는 알겠지. 그래, 규도는 가루약을 뜨는 작은 숟가락을 일컫지. 쉽게 말하면 약숟가락일세. 우리가 어린 시절 제 아무리 심한 복통을 알아도 어머니의 손이 쓰다듬고 지나가면 낫곤 했지.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약손이라고 했던 거네. 자네라면 약숟가락이라는 말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잘 알 거라고 믿네. 스승은 지금 수술의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환자의 예우를 잘 살피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이 전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다. 스승의 칭찬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스승의 연구실을 나온 그는 어제 수술했던 환자의 입원실을 찾았다. 환자는 부기가 다 가라앉지 않아 푸석푸석한 얼굴이었지만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당직 간호사가 작성한 일지를 살펴보면서 지난밤 상태가 어땠는지를 물었다. 환자는 수술 부위가 조금 욱신거리기는 하지만 참을 만하다고 답했다. 증상이 완화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소독도 잘 되어 창상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듯 했다. 그래도 그는 간호사에게 소독에 신경을 쓰라고 일러주었다. 그날 하루도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백인재 교수의 수술 실력이 널리 알려진 탓도 있고 수술에 관한 독보적인 위치도 있어 경성의전 부속병원은 응급 환자들이 넘쳐날 지경이었다. 수혈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병원들이 무조건 이곳으로 환자들을 보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부속병원 앞은 늘 인력거와 사람들로 붐볐다. 대기실은 물론이요, 현관 앞마당까지 북적거렸다. 당시의 대수술은 스승의 동무대나 마찬가지였다.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일본이나 만주에서도 수술을 받기 위해 직접 스승을 찾아왔다. 위장, 특히 위궤양, 위암, 간담관, 유암, 갑상선 등의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는 환자들이 많았다. 일본인들은 경성의전 부속병원에 들어서면 우선 하쿠센세이 하며 스승부터 찾았다. 부속병원 조수로서 일과가 끝나면 그는 스승의 연구를 돕거나 스승이 자신에게 준 과제를 이행하느라 밤을 하얗게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즈음 의학계에서는 장폐색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술을 잘 마치고도 장폐색증 때문에 환자가 숨지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위생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인 대부분이 회충에 감염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절이었다. 이러한 회충이 종양처럼 장 속에서 흐름을 방해해 장폐색증이 생기기도 했다. 당시 조선의 외과학은 경성의전의 백인재 교수팀과 성균관대 오가와 교수팀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오가와 교수팀은 장폐색증으로 사람이 죽는 원인을 하부 장관에서 발생한 독소가 인체에 대량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동경대학에서는 상부 장관 독소 발생설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이나 치료에 성공한 예를 보고하지는 못했다. 스승인 백인재 교수는 상부장관을 복벽에 유착시켜 장루를 형성시킨 다음 장관을 감압시켜서 폐색된 부분을 통하게 하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기려를 비롯한 다른 조수들이 그 수술을 거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은 그가 조수가 되자마자 충수염 및 충수염성 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를 테마로 주었다. 그와 관련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처음에 그는 왜 스승이 자신에게 충수염을 테마로 주었는지 의문이었다. 현미경의 발달로 세균학적 연구가 성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충수염 외에도 외과 의사라면 평생을 걸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많았다.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실험이 거듭될수록 그는 스승의 깊은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을 듯 했다. 흔히 맹장염이라 알려진 충수염은 발생 원인조차 뚜렷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았다. 그에 비해 치료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맹장 아래 손가락 굵기로 연필 길이만하게 붙은 지렁이를 닮은 충수를 제거해주면 된다. 하지만 원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았다. 장 폐색증과 증세가 비슷한 데다 충수염이 발생하면 그 통증이 복부의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4년 동안 충수염을 일으키는 장내 세균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는 의학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가 깨달은 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이었다. 고대의 체액설부터 근대의 세균설에 이르기까지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체액설이 옳다고 믿었던 시대에는 모든 걸 체액설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균설이 옳다고 믿는 이 시대에는 모든 걸 세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예외는 있게 마련이고 예외마저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 등장하면 과거의 이론적 틀은 폐기되고 만다. 다시 말해 의학이란 눈 내리는 길을 걷는 것과 비슷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매 걸음이 미답의 영역에 발자국을 남기는 개척의 역사를 이루지만 마찬가지로 세 걸음 네 걸음 앞으로 나아갈수록 첫 번째 발자국과 두 번째 발자국은 계속해서 내리는 눈에 의해 지워지고 말지 않던가. 그래서 의학은 늘 새롭고도 낯선 영역이다. 그는 이런 깨달음을 충수염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얻게 되었다. 충수에 생긴 염증과 그 염증이 주변의 장기에 유착되어 제한적 복막염을 일으키게 되는 건 스승의 생각처럼 세균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 의학이란 수많은 부분들로 이뤄진 하나의 전체다. 그의 이 하찮아 보이는 연구가 쌓이고 쌓여 그와 비슷한 연구들이 손을 뻗어 서로 마주잡을 때 비로소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순간 의학에 몸담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는 스승이 이런 사실을 깨우치라는 의미에서
충수염을 연구 과제로 내주었으리라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 깊은 시각 그는 바람을 쏘이기 위해 옥상에 올랐다. 저 멀리 총각 쪽에 여전히 불빛이 어른거리는 곳은 얼마 전 착공한 화신백화점 건설 현장임이 분명했다. 조선인의 손으로 만든 조선 최대의 건축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침침한 두 눈을 감은 채 눈두덩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보였다. 옥상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그것은 인기척을 느끼자 벌떡 일어나 그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왔다. 놀란 그는 황급히 몸을 옆으로 피하면서 그것을 붙잡았다. 그의 손에 부드러운 팔이 잡혔다. 그는 자신이 붙잡은 게 사람의 팔이라는 걸 깨닫자 불에 댄 듯 놀라며 놓아버렸다. 간호사였다. 누구십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자 간호사가 대답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김옥자입니다. 간호부의 유일한 조선인 간호사였다. 그는 왜 이런 곳에 있느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주저앉았다. 그가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 눈에 물기가 가득했다. 한참 뒤에 간호사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8회째 야근을 하다 보니 몸이 조금 피곤했어요. 왜 야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합니까? 조선인인데 별 수 있나요? 주임 간호사가 당직을 그렇게 짜준 걸 제가 어쩌겠어요. 열이 있는 것 같으니 쉬어야겠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면 내가 대신 말해주지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벌써 기운이 납니다. 말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쉬어야 낫는 병도 있는 법이지요. 그는 성큼성큼 걸어 먼저 옥상을 내려갔다. 한우 간호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호부실로 찾아갈 생각이었다. 김옥자는 차마 그를 붙잡지 못하고 그의 뒤를 따라왔다. 간호부실에는 다른 일본인 간호사가 있었다. 명패를 보니 하나꼬였다. 하나꼬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 그의 뒤에 김옥자가 서 있는 걸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하나꼬에게 말했다. 이 간호사가 몸이 안 좋아 보입니다. 휴가를 줄 수는 없더라도 하루쯤 병가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꼬는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한 듯 대답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주임 간호사가 결정할 일이지요. 그리고 외람되지만 이런 일은 간호부의 소관이지 조수들이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는 분노가 치솟았다. 설령 절차가 있다 해도 이 정도쯤은 간섭이 아니라 부탁으로 생각해도 될 일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꼬의 말투에는 조수 주제에 무슨 상관이냐는 힐난의 의미가 느껴졌다. 아니 사실 그는 그 말투에서 조선인이라서 조선인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결국 조선인이란 이런저런 방법으로 게으름이나 피우려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멸시를 느꼈다. 그럼 내가 내일 직접 주임 간호사인 한호 씨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의 학회 발표 준비와 자신의 연구 논문 작성에 골몰한 나머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러다 며칠 뒤 회진을 하다가 그 조선인 간호사가 입원해 있는 걸 보았다. 헬스케진 김옥자는 그를 보자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깜빡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깨어보니 여기 누워있더군요.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질 거라고들 하십니다. 과로 때문에 까무러친 모양이었다. 수액을 공급하는 주사바늘이 박힌 김옥자의 팔뚝이 삭정이처럼 보였다. 그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다른 환자들을 건성으로 보고 진찰실에 앉았다. 그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외래 환자가 왔고 며칠 전 그에게 눈살을 찌푸렸던 일본인 간호사인 하나코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환자와 대화를 나눈 뒤 진찰대 위에 누우라고 했다. 그때 하나코는 침대에 깔개를 쥔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깔개는 오랜 시간 수술을 할 때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병원이라면 우선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들의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부드러운 깔개 위에 누우면 그나마 쉽게 안정을 찾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코의 손에서 깔개를 낚아채 진찰대 위에 폈다. 그러자 하나코가 화가 난 표정으로 그 깔개를 다시 접는 게 아닌가? 그가 하나코를 빤히 바라보자 간호사는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이 깔개는 옆구리가 터졌어요. 꿰매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간호사의 뺨을 때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옆에 주임 간호사가 있었다면 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의사가 환자를 보기 위해 깔개를 펴는데 간호원이 개켜버릴 수가 있느냐고 한바탕 호통을 쳐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코에게 당한 모욕과 조선인들은 야만적이니 어떠느니 했던 한호에게 당한 모욕마저 갚아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마침 주임 간호사가 진찰실에 들어왔다. 그러나 막상 그 모습을 보자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호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간호사의 뺨을 때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외침이 들려오고 있었다. 한호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하나코와 그를 번갈아가며 보았다. 그리고 장기려에게 얻어맞은 뺨을 감싸준 채 훌쩍이고 있는 하나코를 껴안았다. 한호는 그를 쏘아보고 말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하나코는 며칠 전부터 몸이 아팠단 말입니다. 이 창백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코는 핏기가 없는 얼굴이었다. 난처해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원래 하얀 얼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픈 기색이었다니. 그로부터 이틀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길을 걷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수술을 해야 할 이 손으로 한 여자의 뺨을 때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미칠 것만 같았다. 조선인을 야만인이라고 비난한다 해도 이제 나는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하나코는 입원했다. 장티푸스로 밝혀져 격리병동에 수용되었다.
그는 몇 번이나 경리병동 쪽으로 발길을 옮기려다 돌아서고 했다. 그는 자신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코의 안색이 창백했던 것도, 화가 난 듯 눈살을 찌푸린 것도 모두 병 때문이었다. 장티푸스에 걸리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곧이어 두통과 관절통이 찾아온다. 하나코는 아마도 움직이는 것조차, 어쩌면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으리라. 그런 줄도 모르고 뺨을 때렸으니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손에 메스가 들려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무엇을 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쥐느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칼이라 해도 군인이 쥐일 때와 의사가 쥐일 때는 그 의미가 다르게 마련이다. 자신의 손은 환자들을 위해 칼을 쥐어야 하는 손이다. 그런데 그 손으로 가엾은 한 간호사의 뺨을 때렸다. 말하자면 그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칼을 쥔 군인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는 기도를 하고 싶었다. 하나코의 환우는 좋지 않았다. 장티푸스는 당시로서는 치료가 힘든 병이었다. 더구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병이었다. 일주일이 고비다. 첫 일주일을 무사히 넘기면 면역 체계가 장티푸스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뜻했다. 하지만 쇠약한 몸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부디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를, 이 죄를 평생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코가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로도 그의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는 스승을 찾아갔다. 자네답지 못한 일을 했군.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이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그는 스승 앞에 사표를 내놓았다. 백인재는 그가 내민 사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깍지 낀 두 손을 조용히 책상 앞에 내려놓았다. 이야기 들었네. 이런저런 악감정이 쌓여 있었던 게지. 해부학적으로 조선인은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보 다케시 교수 사건도 떠올렸겠지. 하지만 기려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네. 당시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그 말에 흥분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조선인 인텔리들이 터뜨린 불평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곤 하네. 나도 너희 일본인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말이야. 이 자부심은 민족 전체로 확산되어 가진 않는다네. 그때의 학생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들도 일본인과 대화를 나눌 때면 조선인들은 게으른 족속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지. 그들은 의학 대학 학생으로서 엘리트로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뿐이야. 조선인이 도둑놈의 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던 거지. 그런 조선인으로 싸잡아 욕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조선인으로서 수치를 느꼈다면 그들 스스로 조선인을 비하하고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저 한없이 낮고 초라한 조선인들 곁에 있나? 아닐세.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기뻐하며 자신들에게 재능이 있음을 즐기며 살고 있지.
그들은 자신들이 일본인과 비교해도 모자랄 게 없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런 게 바로 자칭 인텔리들의 불평불만 아니겠나? 민족의식이라는 거. 그렇게 허점이 많은 환상일 경우가 많다네. 자네가 만약 이번에 그런 실수를 한 이유가 그 알량한 민족의식 때문이라면 내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나. 스승인 백인재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기련은 스승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눈을 마주치면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다. 대신 기련은 스승의 입을 보았다. 그걸 알고 있기라도 하듯 스승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뭔지 잘 알고 있겠지. 자네도 알다시피 지난 김인년에 나도 동료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했지. 그 때문에 10달 동안 감옥 구경도 했지. 당시 외과 주임이었던 우에무라 선생이 아니었다면 복학도 어려웠을 거네. 어렵게 복학해서 졸업을 하긴 했지만 의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었지. 자네도 한번 생각해보게. 4년 동안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린 20대의 청년이 졸업하던 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의사 면허를 받아 즐거워하는데 서글픔을 감추고 그들을 축하해야 했던 모습을. 물론 그때 내 가슴 속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했다네. 조선의 독립. 스승은 잠시 숨을 골랐다. 기련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스승의 입에서 조선의 독립과 같은 강렬한 언어가 튀어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탓이다. 스승은 일본인 교수들과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무관하거나 두드러진 성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 독립이니 투사니 하는 낱말들을 평소에 입에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한 사람의 의사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닐세 어쨌든 내 눈에는 버젓이 면허를 받아 의사 행세를 하게 될 동료들이 아니꼽게 비쳤던 게 사실이네. 사회가 어찌 되든 민족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만 보장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을 가슴으로 받아 안을 수 없었으니 말일세. 졸업식 날 교장이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내 지난 경력 때문에 의사 면허를 줄 수는 없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그 방법이 뭐냐고 물었지. 교장은 총독부 의원에서 부수로 2년 동안 근무하면 그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네. 면허를 영영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할 생각을 하니 다리에 힘이 빠졌다네. 하지만 스승의 음성이 높아졌다. 기련은 고개를 들어 스승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방금 개울에서 건져낸 조약돌처럼 물기가 묻어 빛이 났다. 그게 바로 내 삶의 전화위복이었네. 나는 다른 동료들보다 2년 동안 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새로운 의학들을 접할 수 있었다네. 그 시절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를 쥔 채 세상으로 나간 동료들은 편하고 안정된 삶을 구했을지는 몰라도 나처럼 의학의 시면으로 다가가 보지는 못했을 테니 말일세.
스승이 오른팔을 들었다. 그 팔이 눈앞에 다가오자 기련은 자신도 모르게 상체를 숙였다. 마치 마라톤을 막 끝낸 선수를 옆에서 부축하듯 기련은 스승의 팔이 자신의 어깨에 좀 더 편하게 놓여질 수 있도록 몸을 움직였다. 지금 당장 자네 앞에 고난이 있다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우리 같은 의사들에게 고난이란 기회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네.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는 조선의 의사니까. 기련은 고개를 숙인 채 두 눈을 부릅떴다. 눈을 깜빡거리기라도 하면 금세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아서였다. 스승이 3.1 운동으로 고초를 치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어 새로울 게 없었다. 하지만 그런 고난마저 전화위복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을 줄은 몰랐다. 백인재는 총독부 의원에서 2년간 더 임상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외과 학 교실에서 조수가 되지 못하고 부수로서 2년간 마취를 전담하였다. 당시에는 전신마취 전문 의사가 없었고 의국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의학서에 기재되어 있는 마취학의 이론에 따라 주로 에테르 마취의 개방성 점적 방법을 실시했다. 백인재는 지금의 마취 전문 의사들보다 쉽게 환자가 신마취에 들어가도록 숙련되었다. 기려도 마취를 하다가 환자가 흥분기에서 신마취기에 들어가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백인재가 시범으로 마취 기술을 보여주었다. 환자가 호흡하는 리듬에 맞추어 흡기 직전에 에테르 마스크 위에 에테르를 뿌려주기를 1분간 지속하니까 환자는 고요히 신마취기에 들어갔다. 그때 기련은 외과의의 숙이는 예술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단조롭고 무미해 보이는 외과의사의 손기술도 그토록 오묘하고 신비적일 수 있다는 걸 스승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니 스승이 전화위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한학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보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5명의 간호사가 장티푸스로 입원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15명의 간호사가 장티푸스에 걸린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새삼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격리병동으로 찾아갔다. 한학고는 기적처럼 의식을 차렸고 모든 걸 다 용서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학고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라는 요한 1서의 구절을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러자 그의 가묻는 외로 사람들이 떠올랐다.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간호학교를 나오고 현해탄을 건너 조선에 들어온 여인들이 비록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닦은 길을 따라 들어왔지만 이곳 조선이 여전히 낯선 타향이고 이국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 바로 수많은 한학고들이 떠올랐다. 민족은 달라도 성별은 달라도 이 순간만은 한학고가 그에게는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간호사들을 구원의 여신이라 치켜 세우면서
사실은 그들이 처한 열악한 조건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마치 종을 부리듯 간호사를 부리지 않던가. 또한 그들은 전염병이 옮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들을 간호하지 않던가. 의사보다 먼저 일어나 수술실과 병실을 청소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 상황 때문에 휴일과 외출도 없이 일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의사들을 대신해 직접 왕진을 가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의사 월급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에 시달리지 않던가.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 형제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나꼬는 기도하는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은 못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하나꼬가 그를 용서했음을.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렇게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의사, 사람을 살리는 의사여야 하니까. 그는 기도할 때보다 절실한 심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을 해부한다는 건 어떤 기분인가? 이광수의 질문 때문에 기련은 경성의전을 다니던 시절에 해부학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사람을 해부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때 그는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랬다. 그러나 그는 다시 교실로 들어가 실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자신도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 사명감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했다. 죽은 사람을 해부한다는 건 마치 죽음 그 자체를 해부하는 것 같은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인체 해부도를 펼쳐놓고 혈관과 신경과 장기의 위치 따위를 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글쎄요, 썩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는 일이 사람의 영혼을 해부하는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사상가이고 문필가이시니 매 순간마다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대체 어떤 기분입니까? 이런 내가 장군한테 한 방 먹었군. 그래, 재미없는 건 마찬가지지. 이광수는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그러나 이광수의 얼굴은 핏기가 없어 웃는 모습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광수는 지난해 동우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가 근무하는 경성의전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백인재는 기려를 이광수의 주치의로 임명했다. 그는 이광수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광수를 특별 대우하지는 않았다. 이광수는 그런 장기려에게 불만이 많았다. 이광수의 병실에는 늘 손님들로 가득했고 이광수는 지인들의 방문을 반가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치의 장기려가 손님들의 면회를 제안해버렸다. 화가 난 이광수는 장기려를 호출했다. 호출한 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이광수는 깜빡 졸았다. 그러다 이마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장기려가 병상 옆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이광수는 화가 날 대로 났다.
이복의 장군, 내가 자네를 부른 지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이제 나타나면 어떡하나. 장기련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수술을 끝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제야 이광수는 기려가 수술가운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자네는 내 주치의가 아닌가. 환자가 부르면 당연히 달려와야 하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내 손님들의 방문을 거절했다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네. 그러자 장기련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그런 문제라면 간호사나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주치의가 방문을 제한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이광수는 기가 막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몇 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건 참기 힘든 모욕이었다. 이광수가 호통을 치료할 때 장기러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만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병원에는 선생님보다 급박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일로 호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광수는 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백인재가 추천한 의사였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다. 이광수가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나 해가 바뀌어 1938년이 되었다. 어느 날 이광수는 가슴의 통증으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가 누군가 옆에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이광수는 그때 병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는 꿈을 꾸곤 했으므로 자신을 잡으러 온 일본 순사인 줄만 알았다. 이윽고 잠기가 사라진 이광수는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 자신의 건강과 완치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장기려였다. 이광수는 모르는 척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기도를 마친 장기려는 한동안 환자 일지를 들여다보았다. 조금 뒤 이광수는 자신의 이마에 와닿는 장기려의 손을 느꼈다. 장기려는 흘러내린 이불을 덮어준 뒤 병실을 나갔다. 이광수는 그제야 눈을 떴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고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장기려가 환자들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소문도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를 보는 이광수의 눈길이 조금 달라졌다. 사람들 보는 곳에서 호들갑을 떨며 기도를 하는 것과 잠들어 있는 환자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나직한 어조로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농담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니다. 며칠 뒤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던 안창호 선생의 부음이 들려왔다. 그 소식을 들은 이광수는 망연자실했다. 이광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죽은 것이다. 기려가 이광수의 병실을 찾았을 때 이광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척추의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등에 부목을 대놓은 탓에 꼿꼿하게 상체를 세운 채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게 무심하게 앉아 있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어떤 참담한 표정보다 가슴 시리게 기려의 눈에 들어왔다. 창문에 비친 이광수의 흐릿한 눈동자가 그를 보았다. 그는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잠자코 이광수 뒤에 선 채 똑같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광수는 그가 등 뒤에 서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알고는 있지만 마치 창밖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듯 힘없이 말했다. 내 발등의 힘줄은 맑은 모양이네. 그래서 한평생 방랑하고 살 팔자라고들 했지. 돌아보면 정말 내 삶은 나그네와 다름없었다네. 그런 나를 이 지상에 비끄러맨 단 하나의 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안창호 선생이었어. 선생을 잃은 것도 슬프지만 그와 동시에 나 또한 이 지상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슬프기 짝이 없군. 장기련은 이광수의 혼잣말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대로 서 있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자신 또한 이광수 못지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안창호 선생처럼 죽거나 눈앞에 이광수처럼 치명적인 병에 걸리거나 일본 경찰에 쫓겨 도망자가 되거나 혹은 망명객이 되어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무얼 위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가 오랫동안 지녀왔던 물음이었다. 만약 이광수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잃은 아픔에 대해 말했다면 기려 역시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광수의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민족 혹은 독립과 같은 거대한 관념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의 보편적인 심정, 그러므로 자신 또한 이 지상에서 고아가 된 듯한 쓸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는다거나 보편적인 죽음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지해서거나 위선적이어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광수의 이러한 고백은 퍽 개인적이면서도 은밀하면서도 진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 깨닫자 장기련은 이광수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장기련은 어쩐지 이광수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벗처럼 가깝게 여겨졌다. 외롭고 쓸쓸할수록 사람이 그리운 법인가 보다. 그리고 그럴 때 찾아와 준 사람이 못내 정겨운 것도 누구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이광수도 그가 병실에 들어서면 마치 오랜 친구가 찾아온 듯 반갑게 맞았다.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의사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경외감과는 달랐다. 하긴 장기려가 사람들에게 그런 권위를 요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광수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이광수는 병실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총총걸음으로 정문을 나가는 장기려를 보았다. 어딜 저렇게 바쁘게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되돌아오는 게 아닌가. 남루한 복색의 노인 한 명을 부축하며 돌아오는 그를 보는 이광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병원을 가고 싶으나 돈이 없어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장기려는 한 번도 못 본 척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이광수의 눈에 비친 장기려는 어딘지 모자란 사람 같았다.
늘 스스로 일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였고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를 못했다. 돈 없는 환자들의 입원비를 대신 치러주는 것도 목격했다. 성격 탓이려니 하기에는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이광수는 그 이유가 궁금해 참지 못하고 장기려에게 물어보았다. 장군, 바보같이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친절도 도가 지나치면 위선으로 여겨지는 법이라네. 나는 대체 자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궁금하네. 장기려의 얼굴에 그늘이 생겼다. 기려는 한숨을 내쉬었다.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장기려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광수에게 들려주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 충수염이 원인이 되어 복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복막염을 치료할 항생제가 없었기에 수술을 통해 내부에 쌓여있는 고름을 제거하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수술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죽어가는 시절이다. 대부분 항생제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술을 두려워했고 의사들 역시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모든 걸 환자 스스로의 치유력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환자 역시 그런 경우였다. 회진을 나갈 때마다 환자는 의식이 불분명했다. 계속되는 고열로 이미 폐와 기관지도 상할 대로 상했을 것이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뿐이었다. 의식을 잃으면 청년은 아버지를 찾으며 헛소리를 하곤 했다. 그 전경이 얼마나 가련한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청년의 고향은 경성에서 천리길이나 되는 곳이었다. 청년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해도 아버지가 경성까지 올라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러나 청년의 아버지는 경성에 오지 못했다. 아버지 역시 병원으로 자리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청년은 자신의 병세가 위중한데도 오히려 아버지의 병세를 걱정했고 그럴수록 더욱 청년의 병세는 나빠졌다. 의사인 그가 보기에 청년의 목숨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길어야 일주일이었다. 하지만 청년은 초인적이었다. 그가 처방한 해열제도 소용이 없을 지경이었으나 청년은 용케 견뎌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청년은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농작물처럼 시들었다. 2주일을 견뎠으나 병세가 나아진 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었다. 누군가 꼭 쥐어짜고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행주 같았다. 하루 종일 수액을 투여해도 청년은 메말라가기만 했다. 그가 보기에 전혀 가망이 없었고 그렇게 억지로 고통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청년은 지독했다.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청년의 의지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가망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은 장기려에게 물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는 청년의 핏기 없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로서 말하라면 솔직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눈을 감았다. 청년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장기래의 가슴 한쪽으로 섬뜩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회진을 끝낸 그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청년의 눈물에서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가졌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겨우 2시간 뒤 기어이 청년은 죽고 말았다. 그는 자신을 사로잡은 불길한 예감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살고자 하는 청년의 의지를 꺾은 건 바로 자신이라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에 그는 하염없이 가슴이 아팠다. 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의사로서 나는 얼마나 무책임했던가? 이런 자책을 하며 그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다. 대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참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가 못내 가슴 아팠던 이유는 의사의 시행착오는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성장통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을 꺼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하나꼬에게도 씻기 어려운 죄를 지은 적이 있지 않은가. 사람을 살리고자 의사가 되었건만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그는 깊이 절망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보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는 의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장기련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따금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장기려가 입을 열었다. 그는 오랫동안 별로왔던 말을 꺼낼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병도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환부다운 환부가 없는 환자니까.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고치기 어려운 법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의 병을 고치면 육체의 병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병을 고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선생님의 본업으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소설을 써보세요. 그게 선생님 병의 치유에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업으로 돌아가라. 도대체 이럴 때 의사 선생들은 안정과 휴식을 권하지 않나? 물론이지요.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문필가이십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는 분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글을 쓰시면 지금 선생님을 사로잡고 있는 다른 사념들에게도 벗어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신도 맑아질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야 건강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야 건강한 것이지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설을 쓰실 때 가장 건강한 정신을 지니게 되실 테니까요. 이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장군 말이 옳은 듯하네. 이광수에 대한 치료는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몸이 약해진 탓에 함부로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척추 결핵뿐만 아니라 결핵은 당시 내과적 치료가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오로지 결핵이 발생한 부위에 생긴 고름을 외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척추결핵의 경우 치료가 잘못되면 평생 곱사등이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핵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건 아니었다. 특히 이광수처럼 의지력이 높은 사람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다. 결핵을 가난한 사람들의 병이라고 일컫는 건 영양 부족으로 허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발병하기 때문이었다. 치료 의지와 충분한 영양 공급,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완치는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호전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이광수에게는 두 가지 모두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안창호 선생의 죽음으로 의지를 잃었고 그와 동시에 식욕을 잃으면서 몸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 그래서 장기련은 이광수가 다시 생기를 찾고 예전에 그랬듯이 스스로의 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이광수에게 다시 펜을 쥐어주는 것이었다. 그의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 이광수는 점차 호전되어 갔다. 하지만 아직 직접 펜을 들고 소설을 쓸 만큼 기력이 왕성하지는 않아 구슬로 소설을 썼다. 소설이 퍽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금 이광수는 깨끗하게 정서한 원고를 그에게 보여주며 환하게 웃곤 했다. 이광수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장기려에게도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모교인 경성의전의 강사로 임명이 된 것이다. 졸업한 뒤 6년 동안 부속병원의 수련의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으로는 매달 생활비 대기에도 벅찰 지경이었다. 물론 보통의 노동자보다야 많은 액수였지만 장기련은 자신의 월급의 반 가까이를 헌금과 진료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태는 데 써왔던 터라 하루하루 연명한다는 점에서 날품팔이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강사가 되면 월급도 지금보다 배나 높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오르게 될 터이니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광수도 그 소식을 듣고 기꺼이 축하해 주었다. 강사가 되어 모교로 강의를 나가게 되면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아쉬워하기는 했지만 어느덧 여름이 되었고 이광수의 병세도 상당히 나아졌다. 소설 쓰기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설을 쓰는 동안 이광수는 예전의 광채를 찾아갔고 자신을 괴롭히는 결핵균들마저 잊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일종의 심리치료가 들어맞은 셈이었다. 이광수는 원래 감옥에 있어야 하지만 병 보석으로 석방된 터라 그 사이 병상에서 검사 심리를 받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말하자면 법정을 병원으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광수는 이런 시달림마저 꿋꿋이 이겨냈다. 이광수와 맺은 8개월 동안의 인연도 이제 끝맺을 때가 왔다. 태어나던 날 이광수는 장기려에게 물었다. 그런데 장군, 자네는 사랑 없이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했으나 지금은 부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그건 의무인가 사랑인가? 의무이면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의무는 고달프고 의무 없는 사랑은 공허하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소설의 제목을 뭐라 지을까 고민 중이라 자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네. 제목은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네. 사랑이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네. 감사합니다.